1월 2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70여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은 3월 초 이후에나 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부산 재보선 최종 후보를 3월 4일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하지 않는 한 그전에 단일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받고 있죠. 내부 분위기는 북적북적한데요. 등록 마감 결과 서울에 14명, 부산에 9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여권 쪽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고요. 우상호 의원은 연일 새로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조반장,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정보를 사찰했다. 이런 주장을 펴온 유시민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비평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군요. 신반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그야말로 쏟아내면서 트럼프 지우개 한창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울먹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심경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탄핵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요. 네. 또 오랫동안 거래하던 은행들이 줄줄이 계좌를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의 굴욕이군요.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취임 이틀째에 접어든 미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날은 17개였는데 정말 이틀 사이에 27개네요. 100일 안에 백신 1억 회분 접종을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대통령을 맞은 미국의 모습,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도비 is free. 퇴사 또는 이직을 갈망하는 이들의 사진첩에 자리한 사진 한 장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집요정 도비가 주인에게서 풀려난 뒤에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말하는 명장면이죠. 이 사진 제 노트북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에서 이 대사를 대놓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악덕 상사는 갔다, 해방이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수장 앤서니 파우치 소장입니다. You've joked a couple times today already.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how free, how much different do you feel, less constrained, how you feel kind of released from what you had been doing for the last year? Yeah, but you said I was joking about it. I was very serious about it. I wasn't joking. That really was uncomfortable because they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fact. I can tell you, I take no pleasure at all in being in a situation of contradicting the president. 파우치 소장의 웃는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곁에서 이런저런 표정으로 한숨 짓는 걸 봐왔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죠. We don't know everything about this virus, and we really better be very careful,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hildren. I was surprised by his answer, actually, because to me it's not an acceptable answe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chools. I think they should open the schools, absolutely. I think they should. 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절정은 몸속에 살균제를 넣어 바이러스를 죽이자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때입니다.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이 파우치 소장으로 변신해서 뼈있게 풍자했었죠. Good evening. I'm Dr. Anthony Fauci.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Supposing we hit the body with a tremendous, whether it's ultraviolet or just very powerful light. I know I shouldn't be touching my face, but...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었던 현지 시간 20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377명이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 누적 사망자 수도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CNN은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 코로나 관련 정책이 없어도 너무 없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고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이튿날인 오늘은 코로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10개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Hey, Doctor, how are you? When I say wartime, people kind of look at me like wartime. Well, as I said last night, 400,000 Americans have died. That's more than have died in all of World War II. 400,000.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일단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권고사항이었던 입국 시 자가격리를 의무로 바꾸고요. 도착해서뿐 아니라 비행기 출발 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음성 증명서나 감염 후 완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부터 불거졌던 백신 부족 문제는 급기야 접종 중단 사태로 번진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앞으로 100일 안에 백신 1억 회 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executive order I'm signing is strengthening the supply chain. That's a good start. 100 million. Thank you.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트럼프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코끼리 생각 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코끼리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지우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수록 사람들은 트럼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 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가결시킨 트럼프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내일 상원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명확한 송부 시점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It's up to them to decide how we go forward, when we go forward. It will be soon. I don't think it will be long, but we must do it. 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새 정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 온통 트럼프 탄핵 정국으로 도배될 게 불보듯 하죠.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집에 간 트럼프 굴욕, 은행 계좌 줄줄이 폐쇄당해 같은 기사들이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 채 셀프 환송식을 열고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로 향했는데요. 자, 이때 깔린 음악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입니다.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 취임식 날 열린 무도회에서 이 음악을 배경으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렇게 춤을 췄는데요. 일종의 수미상관이랄까요? 시작할 때도 나만의 길, 끝날 때도 나만의 길입니다. 트럼프답습니다.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약간 짠한 느낌도 들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작부터 코로나 총력전,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네, 신혜원 반장이 수미상관 얘기도 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면은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마이웨이 그리고 이제 YMCA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YMCA 하면은 그 특유의 춤도 또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조 반장이 잘하는데. 저는 이거 잘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아, 근데 파우치 소장 아까 그 웃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반장들 표정이 항상 밝잖아요. 저는 매일 웃죠. 그렇죠? 박민규 반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박민규 반장 오늘 처음 웃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주 좀 힘들었을 거예요. 동안, 네. 그러니까 새로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좀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취임 이틀 차에 들어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뭐 정말
그 준비를 그동안 많이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 지우기의 한창인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 대응에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서 수십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취임 둘째 날인 오늘은 1억 회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으로 올 경우에 항공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미국 도착을 한 후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인데 지금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언제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관련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건데요.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약국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백신 접종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방위군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Today, I am unveiling a national strategy on COVID-19 and executive actions to beat this pandemic. Our national strategy is comprehensive. It's based on science, not politics. It's based on truth, not denial. And it's detailed. 조 반장,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아무래도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날 미국 내 사망자 수가 4,37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10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도 심각한데요. 의회 입법 없이 가능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긴급 처방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또 정책 노선상 그 개척점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을 하고 바이든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 인사 또 새 내각에 대한 인준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대외 정책 방향도 그 인사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네, 일단 우리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미 국무부가 성김 주한 미국 대사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직책이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예요,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 네. 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성김 대사 단순히 한국계라는 점을 넘어서서 북핵 육자회담 특사와 수석 대표를 지냈고 또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실무대표단에 포함이 돼서 판문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북한 통일하고 불릴 정도로 북한의 속내를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is is indeed a critical moment for our continued U.S.-ROK coordination and our cooperation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process. 그리고 또 동아시아 관련 소식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최고위 안보 당국자가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어젯밤 약 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이 점을 재차 확인했고요. 또 향후 북한 문제를 놓고도 계속해서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중국이 그동안 대중 강경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조치, 입국 금지 같은 제재를 내렸잖아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백악관 NSC 대변인은요. 대통령 취임식 날 제재를 가한 것은 당파적 분열을 노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으로부터 모두 비난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얘기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참 그리고 유 반장,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요 정말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군요. 모이는 네. 그런 곳인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법이 좀 되게 잔인한데요. 한 남성이 이날 오전 중앙시장에서 배가 아프다고 땅에 쓰러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에 손에 들고 있던 폭탄 단추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생긴 부상자들을 도우려고 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니까 두 번째 폭탄
빨간 조끼를 입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자폭을 한 겁니다. 32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والله استاذ جاي هنا هالبسطيه احنا اجا وقع هنا قام يصيح اخ بطنه طق ساحق ما ادري شعال بيده قبل طق علينا هنا. 네, 정말 그동안 수많은 테러가 있었고 또 테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잔혹하지만 정말 야비한 수법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이제 폭탄을 터뜨렸는데 조 반장, 배후가 누구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자체하는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이라크 정부는 IS의 소행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점이 중요한데요. 어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또 조만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 내 미군 철수를 진행해왔고 남아있던 IS 잔당들이 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IS와의 전쟁을 했죠.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아마 그 기억을 또 갖고 있을 겁니다. 또 부통령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소식입니다만 오늘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부인했다면서요? 네, 이 영국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인데요.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올해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부정한다. 일본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하나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예 무관중 대회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사태가 발령되면서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은행 계좌 같은가 그 큰 은행 4곳하고 거래를 했는데 3곳이 거래를 끊었대요. 은행 문제도 은행 문제인데 네. 이제 마로라고 리조트에 도착해서 멜라니아 여사랑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 멈추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는 결별할 수 있다 그런 혹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결심이 선 거 아니냐 네. 내후 외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총력 전 모든 입국자 자가 격리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아 반장과 박민규 반장이 이제 차례로 여야 소식을 전할 텐데요. 먼저 류정아 반장이 여당 소식을 알아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의 2파전으로 굳어지고 있죠. 박 전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했다는 글을 오늘 소셜미디어에 소개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나를 찍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권 후보들의 문심 마케팅 어떤 상황인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페이스북에 본인의 어렸을 적 100일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작은 손거울로 스스로를 살피겠다라고 했는데요.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된다면서 나를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과 본선이 줄줄이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이랄까요? 눈길이 가는 구절은 이겁니다. 어제는 끝까지 곁에서 보필해드리고 싶었던 대통령님과 매우 아쉬운 고별 만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띠까지 소탈한 차림이 눈에 띕니다. 박 전 장관 출마 여부를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아마 이제 곧 결정이 될 거고요. 또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박 전 장관 사표를 내자마자 개각이 발표가 되는데요. 출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박 전 장관. 바꿔 말하면 이번 출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어려운 당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여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우상호 의원입니다. 친문 지지자라고 하는 어떤 당심, 문심 또 내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랫동안 당내 경쟁자를 기다려왔던 우 의원이죠. 서울시장은 종합적인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특정 부처의 장관보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면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간판 주자는 나다라고 선언했던 우 의원, 여권 강성 지지층은 내 편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586 플러스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선후배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돼서 덜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 의원 연세대 81학번 총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의 중심에 섰었죠. 복학생 신분으로 총학생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이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표현력까지 86세대의 진짜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친서 나왔을 때 무한도전. 저는 아니 얘가 왜 무슨 못생겼나? 그런 저는 워낙 오래 만났으니까 나는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근데 이 일을 했어 무한도전에서 내가 못생겼나? 그거 이제. 네, 두 후보가 친문재인 마케팅 경쟁에 나선 이유 바로 이거죠.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입니다. 네,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강력한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선명성, 정통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후보 당분간은 이런 경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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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네,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선거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봤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결과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8.4%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1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때다 공격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직접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앞서 했던 발언을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명운을 걸고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신공항과 연계된 준고속 열차와 신도시 건설까지 공약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시작한 가덕 신공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지었으면 합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의 당 지도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당내 1, 2위 주자 박형준 교수와 이현주 전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지율 몇 %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의 부산의 위원장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재보궐 소실은 박민규 반장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우상호, 문심 마케팅, PK 지지율 반등의 가덕도 특별법 2월 처리. 네, 재보궐 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당, 야당 움직임을 좀 따로 좀 자세히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민주당도 이제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 모드에 들어간 그런 분위기인데 박영선 전 장관 다음 주 초에 아마 출마 선언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전환이 잘 뭐 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아까도 글에는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하루 만에 모두 전환이 안 됐던지 문 대통령 만난 네. 사진이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은 캠프 네. 사무실을 종로 안국 빌딩에 네. 차렸습니다. 이 안국 빌딩은 10년 전에 고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장에 당선됐을 때 캠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여기 캠프를 차렸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을 2번 배출한 건물인 셈입니다. 우상호 의원 캠프는 여의도에 있는 대산 빌딩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이낙연 대표가 사무실로 썼던 건물입니다. 양쪽 다 위치는 다르지만 좋은 길을 받겠다는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네. 우상호 의원도 어젯밤에 저녁 먹은 사진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유 반장이 발제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박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같은 시간에 네. 우상호 의원도 이분이랑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지금 보신 저 사진을 올렸는데요. 새해 벽도 따뜻한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86이 똘똘 뭉쳐 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전 실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다는 점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은 그동안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였고 물론 아직도 그렇죠. 이제 박영선 장관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고군분투를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죠? 네, 쭉쭉 공약 발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7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반려동물 정책입니다. 벌써 7번째예요? 네, 오 의원은 서울시민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면서 공공동물병원 설립과 진료비 표준화, 또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공약 발표보다 더 관심을 끈 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백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제안한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일단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상황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좀 봐서 또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건 저도 좀 관심이 가는 이슈네요. 네, 그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 지급을 선호하는 답변이 47%고 또 소득이 상관없는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는 답변이 32%였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7%나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기 보편 지급 이 카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거든요. 이 시기가 아마도 4월 보궐선거 전후이기 때문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반려동물 정책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 집사니까 알아들었죠? 네. 헷갈렸어요? 집사셨고. 100만 원에 관심 가지시네요. 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농담한 거죠, 지금? 부업을 네,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가덕도인 거죠? 맞습니다. 박 반장.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국장 저 호 있으세요? 뭐요? 호. 충무공 이순신 왜 이런 호 있지 않습니까? 북상복, 이상복. 갑자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예. 이 호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가덕으로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밝힌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이 박형준 교수, 국민의힘 후보죠.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서 여권에서 가덕도 공항을 선거에 이익이 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중앙당이 부산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설 전에 자신이 이제 부산을 방문하겠다고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뉴스인데요.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 소송을 냈죠.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패소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그 압류처분 무료 확인 소송이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면서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연희동 자택은 본체와 정원,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체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이모 비서관, 그리고 별채는 이번 소송 당사자인 며느리 이 씨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자택 본체와 정원 압류 처분은 취소를 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지를 했는데요. 본체와 정원은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전 씨의 추징금 35억 3,600만 원을 추가 환수했고요. 미납 추징금은 970억 900만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한 속보 좀 정리해봤고요.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문신 마케팅, PK 지지율 반등에 가덕도 특별법 2월 처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야권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만 서울시장 도전자가 14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단일화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3월 이후로 밀어놨는데 내부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야권의 단일화 관련 소식을 박민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혹시 물어보실까 봐서. 그래요? 네. 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오나라가 아니라 오나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좀 억지 아니에요? 오나라 오나는 좀 억지 같은데. 아무튼 두 글자,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비슷하니까요. 아, 그래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응 씨였어요. 네, 오나안 중에서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나오안으로 불러달라고도 했습니다. 선수로도 가나다 순으로도 먼저라면서 말이죠.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었습니다.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이답니다.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나경원은 경쟁한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조금 민망해하면서 삼행시 지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경쟁자죠.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점이다. 또 다른 경쟁자 안철수 대표에게는 의료봉사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이런 훈훈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큰어른으로 통하는 김무성 상임고문의 추궁 때문일까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디스나 비방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신 의향이 계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양이 나지 말고 서약서라도 쓸까요?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번 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적 없습니다. 먼저 하고 두 번째라고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머 있게 이야기했는데. 유머는 뭐든. 네, 끈질겼었습니다. 김무성 상임고문 얘기죠. 그래서인지 오늘요, 국민의힘은 후보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특히 거짓말로 이 네거티브 공격하면 후보 자격 박탈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나오안의 3파전 속에 이 세 사람의 스타일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 잠깐. 뭐야, 더럽게? 별로 안 나이가 보여가지고.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수상수 마리아입니다. 뒤집다. 네, 성불하십시오, 스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과사님? 그러니까요, 장관님. 네,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게요. 이 정치인은 옷으로 말한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경제를 살리자, 투자를 더 많이 하자 이런 말도 옷으로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실제 그랬던 정치인 있었습니다.
활력 있게 살려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그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무역 투자 그 진흥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옷을 투자 활성화복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나 전 의원은 오늘 여성 아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로요,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스스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도 묶고요. 운동화도 신고 열심히 뛰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오세훈 전 시장은 원래는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번엔 댄디 중년 이런 이미지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키도 큰 편이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특징을 좀 강조할 수 있게끔 지금 손목시계부터 해서 네, 이런 스타일에 대한 조언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쑥하게 또 깔끔하게 입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눈썹 문신으로 최근에 인상을 바꿨다는 거죠. 본인도 눈썹을 좀 다듬었다라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지 변신이 이것 가지고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조작된 부분이 많다, 오해가 많다면서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듣는 얘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울대 학생들 가르치는 수준으로 말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 쉽게 하는데 계속 모호하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걸림돌, 눈에 가시 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는데 지금 저는 입이 하나고 그쪽에 입이 100만 개니까 제 소리는 잘 안 들리고 100만 명이 모호하다고 하니까 네, 요약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비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본인도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일부러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제 동기 중에서 교수 제일 빨리 됐어요. 그리고 또 저 벤처기업 해서 어쨌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고생 안 한 것처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줘야지. 그 생각이 강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다른 야권 후보들을 향해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돕자,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제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이후로 멀찍이 미뤄둔 바가 있죠. 기자들이 날마다 만나서 입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냉랭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얘기할 말이 없어요. 그거야 본인들이 서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자기네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올드보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상임고문 전 의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오만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놓고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요. 홍준표 전 대표도 제2야당, 즉 안철수 대표를 가리키면서 핍박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2야당 후보가 돼도 괜찮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홍 전 대표, 물론 지금 무소속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우리 집이다 말해왔습니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쭉 이어온 YS 일의 보수의 적동이 홍준표한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보수 오빠의 적동이 내가 적장자인데 적장자 내치고 서울들이 모여가지고 횡포 부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적장자니 서울이니 모두 부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이런 막말의 역사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고 그거 없애지 않고 복당하면 당에 손해가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오신환 전 의원인데요. 계속 물론 온화한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친 또 다른
5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단일화 가지고 싸우지 말고 후보는 후보 역할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며칠 동안 달라진 것 없이 힘만 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제안, 귀에 꽂히는 게 저뿐만은 아니겠죠. 자,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힘겨루기만 계속. 일각에선 단일화 휴전 제안. 네, 단일화 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단일화 관련 얘기가 워낙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일화 촉구 성명서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다고 들었고 어제 이제 후보 등록이 좀 마감된 상태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후보를 받았는데요. 서울시장 공천에 14명, 부산시장에 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을 시작도 안 한 민주당에 비하면 말 그대로 북적북적합니다. 박 반장이 발제에서 언급한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후보 이 사람을 빼고도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강선영, 김근식, 김선동, 김정기, 박춘희, 배영규, 이승현, 이종구, 조대원, 조은희, 한대성 후보 등입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이현주 후보에 대해서요. 김기순, 박민식, 박성훈, 오승철, 이경만, 이진복, 전성화 후보까지 출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14명, 부산이 9명이군요. 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유일한 비민주당 구청장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대 24의 승리 신화를 재현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자, 하여간 이제 경선 결과 앞으로 이제 3월 4일 날 최종 후보가 발표된다니까 그때까지 이제 계속 될 거니까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터닝 포인트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하고요. 자, 주요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조 반장? 네,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을 아동학대와 권력형 범죄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서울시청의 청사 6층에 시장실이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곳을 쓰지 않고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전담 성범죄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요.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진상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시장이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랑구에 혼자 사시는 85살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서울에 130만 1인 가구가 있는데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이 중에 32만 가구가 60세 이상이라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쪽이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간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간호사들을. 네, 맞습니다. 의사 안철수죠. 오늘 대한간호협회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했던 경험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여전히 그 인력 계획도 문제가 많고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처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잡는 것이 간호사의 추가 투입,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의 위험수당 지급 등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 후보들이 뭐 K 방역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가 좀 작심 발언 비슷한 거랬죠? 네,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네. 됐었는데요. 어제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식당이나 PC방 같은 업장이 밤 9시면은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오 전 시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대책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피트니스 클럽을 찾아서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러자 코로나 총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반박을 내놨습니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오히려 정부 여당이 코로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박 반장, 그나저나 이제 야권 단일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워낙 이제 선을 긋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3월 4일 이전에는 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위기론도 지금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화 하기는 뭐 해야 할 텐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자칫 자만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꾸 신경전을 벌여봐야 좋을 게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도 그거 단일화 그렇게 가면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거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보면은 속상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단일화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그 감정의 골 때문에 그게 단일화가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단일화 해고가 없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동안 정치를 한 10년 정도 하시면서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이 받으면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안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오신환 후보가 오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안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 공동경선은 이제 뭐 끝난 얘기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 단일화 놓고 싸우지 말고 재보선 후보들이 각자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단일화 경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 후보는 안 대표에게 당대표 역할은 잠시 다른 분한테 위임을 해놓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비전 제시에 전념하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젯밤에 유튜브 방송에 나왔던 맞습니다. 거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도 거기 있더라고요. 네. 신반장이 간단히 좀 소개할까요? 사실 뭐 윤 총장이 과연 정계임을 할 것이냐, 뭐 네. 김종인 대표 표현에 따르면 뭐 별의 순간이 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그렇죠. 나오는데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였던 자신에게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져서 그때 정계임은 고민을 했었다는 건데요. 자신은 이걸 한국 정치의 문제를 바꿔달라라는 열망으로 받아들여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영업 제안을 하려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영업 제안은 뭐예요? 영입 제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입 제안이요. 자, 여야 재보궐 상황 좀 저희 차례로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일정이 좀 많이 있죠. 지금 다음 주 화요일쯤으로 아마 좀 많이들 예상을 하던데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뭐 있을 그럴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제 재보궐 관련 소식은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저희가 많이 전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좀 자세히 좀 짚어보죠. 야당 발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힘겨루기만 계속 일각에선 단일화 휴전 제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이슈를 이끌면서 보편적 복지론을 강하게 주장했죠.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한 게 상승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죠.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대동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시는 것처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최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죠. 보편적 복지,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낸 덕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추이도 좀 살펴볼까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취미의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른바 윤추라시코, 핫하게 맞붙던 추장관이 전장에서 물러서며 윤 총장도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두 사람의 온라인 언급량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이후 나란히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윤 총장, 아마 이분이 제일 기뻐할 듯 싶습니다.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웠어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애들도 아니고 눈만 뜨면 그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총장과 정치 사이에 선을 그어줬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직접 나서 못을 박았습니다. 본인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제까지 그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어떨까 싶네요, 기간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기간이 짧은 건 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임기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받아든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표의 그래프 지난해 9월 당대표직을 맡은 이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최근 사면론이 이슈가 됐지만 이 대표의 무리수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의 검체를 채취하는 데는 안전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를 처음 맡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성배냐 독배냐. 아직까진 독배에 가까운 듯 싶습니다. 이 대표도 그냥 물러날 수는 없겠죠. 반전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이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나와 있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입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좀 고칠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이 대표의 빈자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세균 총리입니다. 이 대표의 지지세, 그 뒤엔 이른바 친문 세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대표의 정치적 뿌리는 동교동과 순학교계입니다. 반면 정 총리는 친문 직계까지는 아니지만 반계는 됩니다. 정세균계 주요 인사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직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주장하면서 정책적인 승부수도 띄웠습니다.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호통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정 총리의 야심찬 구상 쉽게 풀리진 않을 듯 싶습니다. 정부의 국간직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지사, 여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 각자 선자리는 다르지만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면 어찌됐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에 노력을 하겠죠. 아직은 눈에 띄는 선수가 없지만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이 때 아닌 미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죠.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선을 긋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문제 제기 방식인데요.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지 모른다. 문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저주의 발언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보복선언입니다. 친문계 핵심 의원이죠. 삼선의 김경엽 의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입니다. 이 공업용 미싱, 정치권에선 사실상 금기어입니다. 지난 1998년이었죠.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모욕죄로 고발돼 벌금 100만 원을 물기도 했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여유 있게 웃음으로 승화시켰지만 국민의 수준에 맞느냐 따끔한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 취업을 하냐 안 하냐 둘째 문제하고 좀 심했어요. 내가 볼 때. 한 며칠 동안은 입이 자꾸 이상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홍신 의원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치권 수준 아직 이 정도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든지 범법자 취급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말도 썩고 싶지 않은데요. 또 공업용 미신을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오면 제가 적절한 용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은 미싱을 보내라며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맞받았습니다. 문득 이 말이 떠오릅니다. 복국장이 애정하는 문구이기도 하죠. 박 반장은 좀 받아 적어도 돼요. 네, 어떤 말씀인지 그들은 써보겠습니다.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갑시다. 와우.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3선 의원의 다툼이라고 보기엔 품격 있는 논쟁은 아닌 듯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을 인용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과연 우리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민생 현장의 미싱은 오늘도 잘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동세상 이재명 지지율 파죽지세, 취미 효과 쭉 빠진 윤석열 지지율. 네,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반장, 검찰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1년 조금 더 전에 했던 얘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언젠가 검찰이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이거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예.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네, 이 주장하면서 당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묻고 싶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다 부인을 했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서 계좌를 본 인물로 추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대검에다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거래은행에서는 아무것도 말을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유 이사장의 그동안 이제 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저 내용에 네. 대해서 사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네. 사실이 아닌 제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거라는 의심을 일으켰다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본인이 행동을 했고 또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라고 또 했는데요. 유 이사장은 사과만으로는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제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일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 반장,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까지도 불법 사찰 주장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그 노무현 재단 후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초대 한명숙 총리부터 5대 유시민 이사장까지 함께 모여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유 이사장은 검찰의 불법 사찰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만약 들었습니다. 압수수색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이 바뀐 건데요. 사실 그동안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 추적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유시민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 그럼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보통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날아오죠. 그 계좌 추적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통보가 되는데 예. 지난 6개월 지났을 때 그때는 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연장을 안 했거든요. 통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사과를 하긴 했는데 현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죠? 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사의 속도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입장문에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힙니다. 네. 계좌 추적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죠. 네, 입장을 냈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출입 기자단에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한동훈 검사장이죠.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특히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수사심의위 당일 아침인 지난해 7월 24일에 맞춰 방송에 출연해서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면서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당분간 논란이 좀 더 이어지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동세상 이재명 지지율 파죽지세, 추미애 효과 쭉 빠진 윤석열 지지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배달 이용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배달원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 성큼 들어온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인지 오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앱을 통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예약해서 이제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행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해서 잠겨 있으면 피해가고 목적지와 도착지를 판단해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에서는 관제해서 통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은 이렇게 앞뒤 좌우에 카메라 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장애물을 감지해서 경로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50리터 크기의 보온 가방이 있어서 음식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모바일로 저희가 호출하고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배송했을 때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심돼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시 기능이라든지 또 뭐 홍보 기능, 부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계라는 것이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도 올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주행 버스, 택시,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년 레벨 4 자율차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등의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간을 대신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언택 시대가 오면서 현재 자율주행이 어떤 물류 시스템이나 배송 시스템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증 산업을 통해서 특정 구역에서 많은 기간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대에 발맞춘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입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그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팀 닥터가 오늘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팀 닥터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엔 감독과 주장 선수에 대한 선고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처럼 가해자들이 속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가 겪었을 피해를 떠올려 보면 우리에겐 아직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 관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